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갑자기 만든 강의야. 바이오 기업 투자를 위한 IP 관점에서의 체크리스트 5가지. 5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P 소유권 및 라이센스 계약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freedom to operate. 예, 운영 자유라고 되거든. 그냥 우리 쪽에서는 FTO라고 해요. 그래서 freedom to operate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허 분쟁 케이스 오늘 이제 살짝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오플로우 케이스 하나 가져왔고 다섯 번째는 IP 전략.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K모 전무님 바이오 쪽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K모 전무님 다들 아시는. 그래서 이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게 한 7년 전? 7년 전에 홍콩에서 같이 술 먹다가 이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맞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엑셀러레이터 할 때 하지 않았던 세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보안, 두 번째가 게임, 세 번째가 바이오예요. 왜냐면, 보안은 이미 어느 정도 너무 시장이 너무 이게 픽스돼 있어. 그리고 게임은 이게 기술인데 엔터테인먼트야. 그래서 기술만 알아도 안 되고, 엔터테인먼트만 알아도 안 돼. 너무 어려워. 게임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오. 바이오는 일단은 정지훈 교수님이 그 엔젤 투자자로 유명하지만 자기는 바이오를 안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MD 출신이거든. 누구보다 바이오를 잘할 수 있는데 왜 디지털 헬스케어만 하세요?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 이게 그 옛날에 황우석 사태 이후에 RNL 바이오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리스크를 대중들한테 분산시킨다. 그래서 삼상은커녕 뭐 일상 가기도 전에 전임상 우리 파이프라인 8개예요. 막 이러면서 상장 가고 막 이런 데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미국은 3상 지나고 나서까지도 계속 VC가 케어를 한다. 그리고 4상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3상 때 엑시스를 한다. 2상 때 엑시스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시장에서는 굳이 상장 가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국내 바이오 투자 문화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지훈 교수님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바이오를 과연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한국 바이오 투자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이기칠 대표님은 또 집 팔아서 열심히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최근에 연락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바이오 스타트업을 투자를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첫 번째가 IP가 있는가, 두 번째는 멤버들이 양산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양산은 아니었어도 옛날에 양산 해본 적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위가 있는가. 이게 되게 냉철한 얘기인데 후속 투자가 들어오려면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또 3번이 강하면 이게 또 이렇게 직원들을 이제 직원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아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런 이렇게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약하시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바이오 회사들은 경영 대표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동대표 체제로 가는 게 바이오 회사들이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끼가 있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말고 그 원래 아시아경제신문이랑 특허로 급등주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100편을 찍었어. 그 중에 하나 그 서남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냥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특허 출원 수만 카운트했어. 몇 년도에 몇 번 했냐. 근데 그 보면은 하다가 이 회사가 막 프라이빗 에퀴티한테 인수되고 막 그러면은 회사가 갑자기 특허를 0으로 가. 그런 것들이 딱 보면 아 여기 기술연구소가 완전 분해됐겠군요. 막 이러면 이제 거의 맞아. 그래서 그런 특허 출원 지표만 봐도 대충 방송 컨텐츠 뽑을 수는 있더라고. 그래서 아시아경제신문에서
한 100개 했죠. 100개를 하면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서 트래픽이 많은 주식만 했어. 중에 보니까 작전주가 거의 100개 중에 한 30개야. 심지어 아직 악용해서 이걸 하지 마. 이렇게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많아야 컨텐츠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상관없이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연락이 왔어. 같이 한번 해보재.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헬릭 스미스였고 잘했어. 이 헬릭 스미스는 원래 그 바이로메드였는데 회사 이름도 미국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바이로메드 상표권이 미국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그래서 헬릭 스미스로 이름 바꾸고 하셨고 여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1호 기업인데 여기 교수님이 서울대 생물인가? 하여튼 그 교수님인데 이제 서울대도 그만두고 특허도 되게 탄탄해. 그래서 얘기할 것도 많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시청률도 잘 나왔었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PD님이 두 번째는 IT로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이제 그때 넷마블이랑 웅진코이가 이 합병이 됐죠. 넷마블에서 샀죠. 그러면서 이제 BTS랑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막 그렇게 갖다 팔고 뭐 IoT가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반응이 좋았어.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센 거 하시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유명 바이오 상장사를 했어요. 이제 그 회사를 했는데 아 있어. 그 최근에 콤부차 팔고 하는 그 회사 있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영어로 세 글자인 회사인데 H로 시작하는. 네, 하여튼 했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특허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대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 FDA 삼상 통과를 못한 상황이었어. 2019년 10월인가 11월인가. 최근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 회사 투자도 안 할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특허 하나가 존속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지. 아, 근데 지금 특허가 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존속기간 연장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FDA나 뭐 임상 실험 때문에 좀 늦어졌다. 그러면은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조금 늘려줄 수 있어. 그 허가로 실시하지 못했던 기간 막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늘려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라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 반 방송이었는데 그때 막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씨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나? 그래서 우리 특허사무소로 전화 오고 너 공매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회사 주담들하고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만났어. 그래서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방송 잘 봤다고.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주식 방송에 나가는 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여의도에서도 지금 또 제안을 받고는 있는데 나야 뭐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리고 뭐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만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일단은 접어두고 있어요. 요때 요 시점이야, 요 시점. 이제 아이, 재밌었어요. 위험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왜냐면 이게 바이오 기업은 특허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어디 가서 특허가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해요. 특허는 한 사업하는데 한 일곱 번째 중요하고 그 앞에 이제 중요한 게 많죠. 근데 이제 바이오는 근데 특허가 한 세 번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오 기업은 특허를 많이 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특히나 레드바이오 쪽은 더 그래. 그러니까 레드바이오는 그냥 특허 하나로 그냥 다 올킬 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눈속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그 특허가 많다고 훌륭한 바이오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기업들은 특허가 어쨌든 강력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근데 이제 양적으로 훌륭한지 질적으로 훌륭한지는 이거는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 비스티가 바이오 쪽에 VC를 대상 한번 상품화를 해볼까. 뭐 진단해주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VC들이 돈을 안 써.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어쨌든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이제 몇 건이나 등록돼 있고 출원돼 있는지 이 리포트 받아야 돼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든 그냥 상장을 하든 이거는 이제 별도 장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장표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허 범위가 기술 보호에 충분한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리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레임이 이제 점특허라고 하는데 권리가 정말 되게 코딱지 많은데 많이 써 있으면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클레임에 대한 분석을 변리사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고 변리사가 이름 걸고 해주는 그 감정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서 써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얼마 안 해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해요. 특허의 존속 기간이랑 주요 국가에서의 등록 여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특허를 그러니까 패밀리 특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에서 뻗어나가는 특허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해외에서 수입 모델이 없다고 봐요. 그 의지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특허 패밀리 리스트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대표가 갑자기 당황하죠.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그 보로노이라고 상장사죠. 유명하죠. 송도에 있는데 여기 이제 카이네이스 표적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데고 여기가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AI 연구소가 있어. AI 연구소가 있고 이걸 이제 연간 55만 개의 화합물 실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이제 몇 번 놀러 갔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AI 플랫폼으로 분자 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4년의 평균 개발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나? 아, 오디오 나와. 다행이다. 라이브를 할 때 항상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로노이의 주가가 이게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주가가 나와요. 물론 상장되기 전에 발굴하는 게 우리의 목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잘생긴 우리 재영이 저희 과 후배입니다. 그 김현장에 있다가 여기 스카웃 돼가지고 가서 이제 이사로 이제 여기서 재직하고 있어요. 보로노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되고 하여튼 뭐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로노이 특허를 보면은 얘네가 국내 출원만 49건이 있고 이제 해외 특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특허의 90% 이상이 전부 다 물질에 관한. 음. 그래서 얘네가 되게 스마트한 게 이 정작 중요한 AI에 대한 거는 별로 표현 안 했어. 그래서 IT 쪽이 강한 바이오 신약 회사인데, 근데 몇 건이 있어. 그래서 신약 물질 발굴 방법에 대해서 이제 IT적인 특허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다 그 화학 물질에 관한 구조식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거고 요게 몇 건 안 되는 IT. 그래서 IT 특허들은 주로 이렇게 모듈라이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청광을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프로세스로 작성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1차 그러니까 화합물 DB 기초에서 1차 신규 화합물 생성하고 그걸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특허를 볼 때는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되게 중요해요. 세미콜론이 이제 구성 요소를 분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청구항 보는 방법은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순서도 같은 걸 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공개 데이터도 쓰고 인하우스 데이터도 쓰고 생성 데이터 써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1차, 2차 신규 화합물, 생성 화합물 이런 거에서 데이터 믹스 해가지고 생성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공개 데이터랑 인하우스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적인 특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그램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예시로 어떻게 자기네가 후보 물질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고 있고 작년에 샀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고 이제 그 IP 소유권 및 라이센스 계약 검토인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P 소유권 애매하게 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는 무조건 걸러야 돼. 이거 네 거야? 라고 진짜 물어봐야 돼. 왜냐면 IP 소유권이 명확히 회사에 기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특히나 대학 출신의 창업자. 예, 그러니까 대학원 출신도 약간 애매모호한 게 많고, 교수 출신은 거의 애매모호해요. 예, 그리고 교수 출신이 해놓은 연구 결과물 중에 산학협력단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해놓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교수님이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어디 이미 다 걸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연구나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발생한 IP 귀속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바이오 쪽은 특히나 대학교 출신이 많죠. 되게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서강대 사건이라고 해서 요게 음 요게 이제 서강대 산업협력단을 만들고 산업협력단을 만드는 이유는 서강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하는 게 법인일까? 법인 재단 법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또 교육 목적 범위 내의 사업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산업 발전하면서 이제 교비 횡령 사건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돈놀이를 하는 곳은 따로 해라 하면서 이제 이 서강대학교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가 산학협력단이 됐어요. 그게 이제 기술 이전 촉진법이라고 2008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그러면서 이제 산학협력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상 이제 특허 관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하래,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얘네가 갖고 있는 IP들을 현물 출자할게. 그러면서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술 지주회사가 지금도 많죠. 뭐 서울대 기술 지주회사, 연대 기술 지주회사, 한양대 기술 지주회사 뭐 많은데 대부분 협력단에 있었던 이제 그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 기술 지주회사에 가 계시죠. 그리고 기술 지주회사에서는 교수 창업을 할 때 이제 그 교수들한테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해. 그러면서 20%를 가져가. 일단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5%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수님이 뭐 내고를 잘하면은 뭐 조금만 주고 그러는데 한 20% 정도였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이제 B 회사가 이 서강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이 가져갔어. 45%를 서강대 기술지주회사가 가져갔어. 그래서 B 회사에서 핵심 특허 두 건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핵심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게 이제 또 그 대표이사 기혁 씨가 이제 교수님이에요. 이제 교수님이 딱 그 여기저기서 멘토링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회사를 하나 더 세워. 그 다음에 이 B 회사를 이 회사에 합병시키고 그다음에 이 150억 핵심 특허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특허 밸류에이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뢰가 높지 않아. 근데 어쨌든 이제 기술평가 보고서 같은 데에는 150억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되게 싸게 넘긴 거야. 여기 이제 합병을 통해서. 왜냐면 매출도 없고, 뭐 이렇게 몇 년간 빌빌거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샀게. 그래가지고 서강대 산업협력단이랑 기술지주회사랑 다 얘기를 했대, 교수님이. 근데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에서 나중에 이거 뭐야? 그러면서 여기 계셨던 분들도 되게 고초를 겪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A 회사에 이 특허가 가고 이제 했는데 1억 6천 얼마밖에 안 줬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또 서강대가 또 카톨릭 그걸로 세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기사화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형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하셨던 모든 R&D 사업에 다 이제 털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미투 사건도 터지고 그다음에 뭐 R&D 자금 빼돌리기 터지고 뭐 하여튼 막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거의 이제 엉망됐죠. 그래서 교수 창업을 할 때 이 서강대 케이스가 교수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수들이 이 사건 다 알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골로 간다 하는 거를 교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IP 소유권을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야, 이거 뭐 내가 학교에서 내가 교수로 있을 때 내가 낸 특허인데 150억 내가 어떻게 사?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였어.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곤란하게 된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문제고 넘기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교수 창업은 되게 지금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IP 소유권은 되게 그 교수 창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심해야 될 부비 트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사건. 이거는 이제 툴젠 창업가이신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님이고 툴젠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출처에서의 표현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서. 예, 그래서 이 그 언론 표현은 이제 R&D 개발비로 특허 빼돌렸다. 이거 연구재단에서 29억 받아가지고 유전자 가위 관련된 특허 기술 만들어 놨는데 툴젠에서 받은 것처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발명 신고도 안 했다. 그 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대전에 되게 중요한 연구시설이죠. 그래서 여기 단장이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IBS에서도 이제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직무발명 신고도 안 했다. 툴젠 이름으로 했다. 이게 교수님들이 이걸 몰라요, 잘. 그럼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돈은 들어오잖아. 이거 뭐, 막, VC랑 막 신기사에서 막 빨리 내 돈 받으세요. 그러면은 교수들이 또 잘못된 메토링을 받아. 그러면서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이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제 툴젠 말고도 이제 미국이랑 호주인가? 뭐 하여튼 두 개 회사가 더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막 싸우고 있어. 아직도 그게 끝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는 되게 바이오 쪽에서는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데 시작부터가 잘못됐어. 연구재단 뭐 어떻게 하라고? 연구재단 돈 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울대 껴있지, 연구재단 껴있지, IBS 껴있지. 그래서 지금 막 완전 처음에 엉망이었어요. 어떻게 상장이 된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툴젠도 역시나 이제 되게 싸게 1,852만 원에 세계 특허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심의랑 이런 거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기소돼가지고 업무상 배임 사기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판사도 아 이거 교수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가 나왔죠. 어쨌든 뭐 유죄는 유죄. 그리고 이제 김진수 교수가 전 교수가 이제 풀젠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연구 잘 하시니까 잘 되지 않을까. 주가는 좋지 않아. 지금 풀젠 언론 플레이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그래서 두 번째에서 IP 소유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교수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이거 되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산학협력단이랑 기술지주회사한테 사인 받고 해야 돼. 이거 IP 이거 이 회사 거죠? 라고 사인해 주세요. 사인 받아와.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특허가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학교에 세 개, 기업에 두 개.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일단은 키프리스에서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해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 발명자에 넣고 산학협력단 이름 넣어야 돼. 그래서 교수님 이거 특허 아직 남아있네요? 서강대에 남아있네요? 이거 뭐예요? 왜냐면 그 남아있는 그 특허가 더 원천 기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교수가 교수 시절에 낸 거거든. 그래서 그거 사오던가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전용 취식권 계약을 맺게 하던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학교 창업은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히 위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게 freedom to operate, 그러니까 자유 실시, 자유 기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자유 기술의 영역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우리 특허 있는데요? 이게 진짜 아마추어 같은 소리예요.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특허가 있는 거랑 실시할 수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CDMA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퀄컴, 상용화 기술이 삼성. 그래서 퀄컴이 허락하지 않으면 삼성은 CDMA 할 수 없어요. 삼성이 특허가 더 많아도. 그거는 삼성이 CDMA 방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덜 끼게 뭐 이런 거 이제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CDMA로 통화가 연결되는 거는 퀄컴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퀄컴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
특허가 더 많아도 삼성이 실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이게 특허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아, 원천 기술이랑 실시권이랑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원천 나뉘는 기술이 건가요? 있고 네. 계량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 이제 퀄컴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퀄컴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아,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퀄컴이 갖고 있는 특허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게 표준에 들어갔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랑 표준 문서랑 보고 아, 이 특허들은 표준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아, 원천 기술급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특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집합, 부분 집합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해도 얘를 빼고는 실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원천 특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생산성을 높게 해준다든가, 뭐 좀 더 예쁘게 만든다든가, 좀 더 양산성이 좋게 한다든가 이런 건 다 계량 특허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계량 특허보다는 음, 그러니까 아무리 계량 특허가 있어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안 된다고 하면 근데 이건 그러면 사용료를 사용할 수 없어. 내면 근데 아니요, 못 해. 계약을 할 때 사용료를 내든 말든과 무관하게 그게 그거는 문제는 통신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료를 내면은 실시할 수 있게 해줘. 그 이제 프란드 규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쓰지 마. 그러면은 못 써요. 근데 이제 그런 표준 기구나 뭐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돈을 좀 일정 부분 내면은 실시권을 주죠. 자동으로. 그래서 엠팩LA 같은 데가 그런 데고. 그다음에 그쵸. 그런 데죠. MTL 엠팩 MPEG 라이센싱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엠팩 그 코덱 아 이거는 이제 많이 써야 네네네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천 특허가 있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고 계량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이슈.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짜증나. 그래서 일단은 타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전략개발원에서 하는 IPR&D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IPR&D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알아내는 프리덤 투 오퍼레이트를 알아내는 그래서 이거를 한 5개월, 6개월 동안 해요. 그래서 그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컨설팅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IPR&D 사업을 통해서 프리덤 투 오퍼레이트를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 사업으로 우리를 침해하고 있는 회사들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약간 하청 생산이 많기 때문에 쟤네 거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 똑같이 하면 우리가 문제돼? 이거가 많아. 그래가지고 RPR&D에서 FTO 분석을 많이 해요. 걸 지키는 것보다 남의 걸 어떻게 챙겨줘갈 수 있는지를 보는 알림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만들었을 때 이제 고소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상장을 할 때, 상장 심사 받을 때 경쟁사들이 걔네 거는 우리 거 침해인데? 라고 이제 투서를 계속 던져요. 그래서 툴젠도 그래서 상장하는데 되게 어려웠죠. 저기 뭐야.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되게 힘들었어. 툴젠의 경쟁사들이 또 막 IP 이슈 제기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잠재적 특허 분쟁 가능성 확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투자해 놨는데 이제 특허 분쟁이 너무나 명확해. 그러면은 나중에 상장할 때 짜증나죠. 그리고 제네릭은 이거는 뭐 정의니까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한 의약품. 그래서 그냥 만들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약사법이 한미 FTA 개정되면서 약사법에 이제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였더라? 2010년도인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그거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이 되면 신약 특허권자한테 통지를 하고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절차를 중지하는 제도. 그러니까 얘가 만료가 되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라.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서 이거 덕분에 김현장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이제 해외 제약사 대리하고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최대 9개월까지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등재 특허. 그래서 식약처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숨은 특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등재해라라고 하지만 이거는 관련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제 등재하지 않는 숨은 특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할 때는 신약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거를 미리미리 뭐 그런 컨설팅, IP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뭐 리스트에 등재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냥 했다가 바로 소송 당하고. 그리고 이게 특허 침해 소송이 제네릭 의약품한테 특허 침해 소송이 제법 많아요. 왜냐면 이제 A 물질을 만드는 제법이 여러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 제법을 막 길목을 막 다 막아놔. 그리고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도 그 물질 특허를 등록을 받아놓고 그 물질 특허가 존속 기간 만료해도 그래도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막 플러스 감마 해가지고 별개의 특허권으로 출원일을 조정을 하면서 내. 이미 이거는 20년 전에 그렇게 내놓은 그 이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특허가 원래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계속 늘리는 거야. 뭐 영구 무한히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몇 년간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버그린 전략.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업계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네릭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다가 이제 위험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특허 분쟁 이슈가 최근에 이제 핫한 거, 이오플로우. 그다음에 인슐렛이 아마 프랑스에선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인슐렛이 이게 언제 소송을 걸었냐면 이오플로우가 메즈트로닉이 이제 이오플로우 인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사를 했을 때 이제 이 인슐렛에서 배 아파 이러면서 이제 얘를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했어요. 실제 인슐렛 직원들이 일로 갔어 이오플라에. 그래서 이오플로우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상장하고 나서 좋은 분들 모시고 가려다가 사실 이분들이 영업 비밀을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야.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지사에 계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하긴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뭐 하여튼 뭐 R&D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다가 이제 특허 소송도 걸었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은 한 30억 깨집니다. 1심에서 최소. 그래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근데 최근 뉴스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그 가처분을 기각을 했어. 인슐렛이 제소한 가처분을 기각을 하면서 지금 일단은 이오플로우한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오플로우가 이제 유럽에서 뭐 이렇게 팔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인슐렛에서 등록받은 그다음에 소송에 사용된 되게 중요한 핵심 특허예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면 나오니까. 미국 특허는 그냥 구글에 치는 게 제일 네, 확실한 네. 구글의 페이턴트. 구글 페이턴츠, 그러니까 구글.com 슬래시 페이턴츠에다가 입력하면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 한국 특허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청광인데 아주 강력한 청광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따져보면은 사실 또 잘 쓰긴 했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인슐린 펌프의 어떤 구성 구조에 관한 기계적인 뭐 의료기기 쪽도 한번 볼 겸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게 직무발명보상금이 요즘에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톡옵션보다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A 할 때 우발 채권 중에 하나예요. 그 직무발명보상금이 M&A 할 때 그 우발 채권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철중 대표님도 그 얘기 하시고.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이게 그 조언해줘야 돼.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이 없으면 이 기업들한테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슈는 이거 전자담배 직무발명 소송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나올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최근 뉴스여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을 한 연구원이 또 이제 뭐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LG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많이 꽤 잘 챙겨주는 회사네요. 잘 챙겨주는데 또 이제
또 안 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이야, 나. 여기 MC 연구소에 있었던 이분들이 저랑 아는 분들인데 LG가 또 제법 표준에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표준이 음성 표준이랑 통신 표준에 LG께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했던 연구원들이 퇴사해서 창업하고 내 친구도 받았네?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하면서 LG를 상대로 줄 소송을 지금 하고 있어. 삼성도 곧, 삼성은 많아. 이슈가 될 게 많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충 정리하자면 이제 직무발명 보상체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발명신고서 있어요. 발명신고서 대부분 없어. 스타트업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룹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IP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이렇게 A 그룹, B 그룹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대표가 마음대로 나 이번에는 막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보면 대표가 산만하구나 알 수 있어. 그룹이라는 건 어느 원칙과 관련된 게 차곡차곡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 펌프 중에서도 뭐 여기서 이제 뭐 클럭이 생겼을 때 그걸 제거하는 거, 뭐 그런 거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IT 솔루션 쪽에 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특허가 있는가. 특허를 왜 내는가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특허 소송 배상의 금액이 크지 않아. 그래서 변리사로서 되게 짜증나거든. 왜냐면 배상액이 빵빵 터져줘야 이 직업이 좀 할만한데 배상액은 뭐 크지도 않고 뭐 근데 일은 많아. 뭐지? 이랬는데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특허를 그냥 이렇게 많이 내놓고 그중에서 한 1000개 내놓고 그중에서 한 100개는 미국 특허 내는. 그러니까 미국 특허의 그 우선권 기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특허로 가는 그 기초로서 우리나라 특허가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특허가 많은 회사들은 결국엔 잘 돼요. 이상한 특허 미국에 내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뭐 저기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님도 올라오스 할 때 특허, 미국 특허 한 13개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에서 그거 보고 올라오스 인수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허 담당자 있는가? 그러니까 겸직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담당자가 있냐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표만 발명가로 기재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많아요. 대표가 사람을 못 믿는가? 그래서 대표만 발명가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게 나중에 미국 특허 갈 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더라? 인벤터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선언을 가짜로 하면 특허 자체를 무효로 시켜. 그래서 대표만 발명가로 돼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그 회사를 위해서도 안 좋아. 실제 발명에 참가한 발명가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라이센스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연구하는 레드바이오 회사는 많은데 신약을 출시하는 회사는 없어. 그러니까 저기 아까 브로노이도 이상에서 4개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싱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 파이프라인이 겁나 많아요. 그런 데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 파이프라인 많은 게 대중.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복수 대리인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뭐 필수는 아닌데 이제 이 A라고 하는 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방법은 이제 B 대리인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킹하고 얘네 둘이 잘 쓰고 있는지 C한테 컨설팅 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리사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복수대리는 그 변리사를 변리사를 의미하는 거죠. 뭐 소송을 그렇게 자주 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명세서 퀄리티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복수 대리인 쓰는 게 좋아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보유한 IP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보유한 IP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 그 청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라고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기네 뭐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알아? 대표가 설명해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돼. 바이오 쪽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음,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